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원칙남. 아내 가해자와 중3인 딸아이 수야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회사원. 해외 도처와 거래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나는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6년 전 출세가도를 탄 후 수입도 늘고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우리 세 식구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사하자마자 아내와 딸이 달라졌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지만 집안일이나 요리에 서툰 편이어서 쉬는 날이면 내가 아내를 도와줬었다. 그런데 이사한 후로 아내는 나는 쏙 빼고 자기하고 딸만 챙겼다. 집이 넓어서 혼자 집안일을 다 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였는데 아내한테 맞추기 위해 최대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로. 하지만 그런데도 아내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날이 갈수록 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갔다. 아내는 더러우니까 빨래 같이 섞지 말고 당신 건 당신 알아서 따로 빨아 라는 발언을 했고, 아내를 따라서 딸아이도 나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 거랑 같이 빨지 마, 더러워 라고 지 엄마랑 똑같이 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그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이는 이제 없다는 비애를 느꼈다. 학교 행사에도 창피하니까 오지 마 라고 했고, 그때마다 아내는 딸아이 편을 들었다. 내가 좋은 말로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라고 해도 딸아이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라며 더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아내는 사인까지 다 해놓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하면 수야 얼굴은 못 본다는 것만 명심해 라고 협박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이었다.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행동은 나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가까웠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딸아이가 중3이 되고 사춘기에 정점을 찍는 시기가 되자 식탁 위에는 내 몫의 밥마저 사라졌고 마치 나를 공기 취급하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오셨는지 거실에서 세 모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장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그나마 월급이라도 많아서 내가 참고 사는 거야. 어디 다른 데로 발려 안 나나? 라고 하자 딸아이도 장단을 맞춰서 진짜 개 싫어. 딴 데로 갔으면 좋겠어 라면서 웃었다. 장모님이 너희 둘 이 집안 가장을 뭘로 보는 거니? 내가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원서방한테 함부로 하면 나중에 너 벌 받아 라고 충고. 하지만 아내와 딸은 장모님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모님이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원서방이 안쓰러워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난 앞으로 다신 이 집에 안 온다 라고 호통치신 후 거실에서 나오셨다. 현관 앞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나를 보시더니 장모님이 머리를 숙이시면서 내 딸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고약해졌어. 어쩌다 저 모양이 됐는지. 자네한테 내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 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저 두 사람하고 절연하기로 결심했네. 자네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하시더니 현관을 빠져나가셨다. 이혼이란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곧장 이혼 수속을 밟지는 않았고 현상 유지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중학교 졸업식이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지금 당장 300만 원만 줘 라며 돈을 요구했다. 300만 원?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라고 묻자 됐으니까 돈이나 줘 라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을 너한테 줄 수 있겠냐고 하자 나 졸업 기념으로 엄마랑 해외여행 갈 거란 말이야 라면서 잔뜩 볼멘 소리로 말했다.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라고 묻자 딸아이가 그럴 거야. 아빠는 혼자서 집 잘 보고 있어? 졸업식에도 절대 오지 말고 창피하니까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더러 졸업식도 여행도 오지 말라고 하는 평상시 한자리에서 밥도 같이 안 먹는 모녀를 위해 거액의 여행비를 내놓으라는 저 발상. 당연히 불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는 딸 자식한테 그래 축하한다 라면서 거액의 선물을 할 사람이 있을까?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거절했다. 딸아이는 내가 여행 가겠다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발광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철저하게 외면했다. 딸아이와 서로 완전 무시하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월급날이 돼서 내가 따로 저축하는 통장에 입금하면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액이 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3일 전에 누가 300만 원을 인출한 걸 발견했다. 깜짝 놀란 나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문제에 대해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그 돈 비행기표 사는 데 썼어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내 용돈 저축하는 통장이야. 왜 함부로 남의 통장에 손을 대? 300만 원씩이나 말도 없이. 내가 날선 목소리로 화를 내자 아내도 발끈하더니 딸이 졸업하는데 그 정도 돈도 아깝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여행 선물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으로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라고 아내가 폭언을 하자 그걸 듣고 있던 딸아이가 웃으면서 여행 가면 용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100만 원 내놔 라고 했다. 그 순간 긴 세월 참아왔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꼈다. 나는 말없이 자리를 피한 후 회사에 연락했다. 그리고 예전에 거절했던 해외 근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은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내도 딸아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딸아이의 졸업식 날이 됐다. 아내와 딸아이는 아침부터 들뜬 기분으로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빠는 절대 학교에 오지 마. 쪽팔리니까 라고 모진 말을 하더니 졸업식에 갔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짐을 서둘러 차에 싣고 집에서 나와 호텔로 향했다. 오후가 되자 집에 도착한 아내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이미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후였고 사전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아내와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그러자 아내가 꼭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벌써 이혼이 성립됐다는 게 말이 돼? 아니지? 난 절대 이혼 못해! 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된 후였기 때문에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현타가 왔는지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라고 하길래 하고 싶댔잖아. 소원대로 됐는데 뭘. 라고 일축. 그러자 당신 말도 없이 집은 왜 팔았어? 부동산에서 오더니 갑자기 나가래.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갈 곳도 없는 거 알아? 친척이라도 갈까 했더니 이혼했다는데도 엄마가 나랑은 손절이래. 라고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나 해외 근무 발령받아서 곧 있으면 출국할 거야. 그래서 집도 판 거고 내 돈 내산 내 명의의 집 내가 판 건데 문제 있어? 라고 하자 아내는 뭐? 해외 발령? 그거 실화니? 그럼 당신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길래 이제 남남이니 내 알 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내는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난리쳤지만 이혼을 들먹였던 건 애초에 너였고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당했던 언어폭력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만하자 인간 쓰레기 라고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다. 그 후 아내와 딸아이는 둘이서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활 형편이 전락하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딸아이는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간 걸로 지 엄마를 원망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는 생각해봤는데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들이대길래 나는 더럽고 냄새난다며 그런 말로 상처 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자 그제야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생활비는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현지 적응도 마쳤다. 지금은 예전에 안 좋았던 일도 잘 떠오르질 않는다. 지난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새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가족은 엄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둘이었대. 내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는 불륜과 동시에 증발해버렸고 그 후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주셨대. 졸지에 집안 경제를 책임지게 됐지만 학력 경력 모두 딱히 내세울 게 없었던 엄마는 파트 근무를 시작. 우리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일단 집에 온 뒤 우리 저녁을 차려주고 밤 9시에 다시 심야 알바를 하러 나갔다. 고등학생이 된 후로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도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몇 년 동안 계속 무리를 해오던 엄마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엄마의 수입마저 없어진 후에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내 알바비로 연명했는데 완전히 극빈층이 되고 말았다. 우선 꼭 필요한 물건도 살 여유가 없었다. 실내화를 시작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너덜너덜했다. 그런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애들이 있었다. 같은 반 왕한심과 그 떨거지들이었다. 야, 너 오늘도 점심빵하고 우유냐? 하긴 돈도 없는데 그게 어디냐? 왕한심은 우리 반 일진이었고 심지어 인기도 있었다. 걔 눈에는 내가 타깃으로 제격이었던 것이다. 왕한심은 반 애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놀고 패스트푸드점에 몰려다녔는데 나한테 와서는 야, 나 수재, 우리 지금 노래방 갈 건데 너 같이 안 갈래? 아, 미안, 너 돈 없지? 가난뱅이가 웬 노래방? 라면서 괜히 사람을 건드렸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었고 노래방에 다닐 시간도 없었다. 엄마 병원비에 집에 가면 배고픈 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1초라도 더 일을 해야만 했다. 내겐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 사실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엄마가 쓰러진 마당에 대학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라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학교를 계속 다녔고 정신없이 알바를 했다.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앞두고 왕한심이 희죽거리면서 다가오더니 좀 있으면 수학여행인데 어차피 넌 못 가는 거 맞지? 수학여행비 낼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나저나 너 학교는 왜 계속 나오냐? 올 이유가 있어? 학비가 공짜도 아닌데 돈 없잖아. 차라리 학교를 관둬 그냥.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그때까지 참고 견뎠던 마음이 무너졌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엄마한테 학교 대신 알바를 좀 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모두 자기 탓이라면서 울었지만 막상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에 전념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그 뒤로 나는 눈앞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으로 엽서가 왔다면서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엽서는 동창의 알림이었고 졸업도 안 한 나한테까지 보냈다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동창회 당일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왕한심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오, 너 오래간만이다. 나 수재, 그동안 잘 지냈냐? 먼저 말을 걸어온 왕한심은 10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마치 친했던 사이인 것처럼 굴었다. 야, 나 네 걱정 많이 했어. 돈 없어서 학교도 그만둔 불우하고 아니냐 네가. 돈 없어서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나 걱정이 태산이었다니까. 너 혹시 오늘 참가비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대신 내줄까? 라면서 또 나를 가지고 놀려고 했고 10년이 지나도 이 자식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한심과 한패였던 놈들은 여전히 한패로 몰려다니는 분위기였고 왕한심이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보며 같이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왕한심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잠깐, 얼마 전에 나수재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니들 못 봤어? 그러자 왕한심이 설마 네가 착각한 거겠지 라면서 다시 깔깔거렸다. 여자 동창이 텔레비전에 아는 얼굴이 나오길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었다며 모두에게 보여줬다. 증거 사진을 본 왕한심은 헉,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면서 진심 놀란 눈치였다. 자꾸 왜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줬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곧바로 한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알바를 시작했다. 거기서 건축 설계에 흥미가 생긴 나는 독학으로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공부했다. 그러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증을 얻은 후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귀가 솔깃한 얘기였지만 그때 나는 정말 돈이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장님이 출세하면 갚으라며 나한테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셨다. 그 뒤 나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고 드디어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성취감이라는 행복을 맛보게 됐다.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외에서도 의뢰가 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왕한심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다른 동창들도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집을 지을까 생각 중인데 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서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풍경이 벌어지자 마치 1패를 당한 얼굴로 왕한심이 설계사면 뭐 네가 흙수저 출신이라는 게 뭐 달라질 것 같냐? 그래서 설계해서 먹고 살만 해줬냐고. 나 이래봬도 대기업 스카토 사원이야. 그때였다. 주점 안으로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본 왕한심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렸대. 사장님? 그러자 사장님은 왕한심한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나한테 다가오셨다. 나수재씨,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좀 있으면 자네 아내가 출산한다고 들었는데 미리 축하하네. 미국에서 좋은 활약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네. 수고가 많아. 그쯤 되자 왕한심은 헐? 응? 을 반복하며 사장님과 나를 번갈아 보면서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동창회 중이란 걸 파악한 사장님이 설명을 시작하셨다. 내 아내는 나를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신 사장님의 딸이었고 내가 고군분투 끝에 자격증을 딴 후 만남이 시작됐다. 그리고 스카토사의 사장님은 장인어른의 오랜 친구분으로 처갓집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통해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나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기도 했다. 왕한심은 내가 장인회사에서 독립해서 지금은 아내와 둘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더니 영혼이 가출한 듯 입이 해 벌어졌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나는 빈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거였다. 사장님은 간단히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더니 동창회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신 후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더 이상 빈곤층이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타가 온 왕한심은 영혼이 가출했는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헛개비처럼 앉아만 있었다. 그날 동창회가 끝난 후 한참 후에 다른 동창한테서 들었는데 왕한심이 스카토사의 직원인 건 맞지만 영업 실적이 항상 바닥에서 찾는 게 빨랐고 정리해고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결혼할 사람도 있었다는데 장래성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최근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마지막엔 따르던 패거리들도 등을 돌리고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한다. 10년이 지났어도 나를 이용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니 누굴 원망하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 장인어른이 엄마 병원비도 대신 내주신 덕분에 엄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계신다. 초등학생이던 동생들도 나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며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동생들도 엄마한테 용돈을 보낸다고 한다. 엄마는 돈 그만 보내라. 혼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하셨던 엄마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삼형제 누구도 빠지지 않았다. 엄마는 왜 말들을 안 듣냐고 불만이다. 그리고 다시 반년 후 지나가는 말로 어디서 들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나를 비웃었던 왕한심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사원 기숙사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힘들었던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인생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다. 내 이름은 한진수. 아내 유난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반년 전 결혼과 동시에 퇴사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전업주부인 만큼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약점이라면 요리를 못한다는 거였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고 요리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이나 슈퍼에서 파는 음식들을 안 좋아했고 외식도 즐기지 않았다. 요리는 나도 마찬가지로 소질이 없었다. 그 결과 매일 아내의 손요리를 먹는 고문 아닌 고문이 시작됐다. 제법 몸쓰는 일을 하는 나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였다. 나왔어. 왔어요? 아내는 현관으로 마중오며 저녁 반찬이 뭔지 알려주는 게 인사였다. 오늘 저녁은 닭고기 튀김하고 호퍼 튀김이야. 들어본 적이 없는 튀김 요리였다. 아내는 나름 창작 요리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아마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뭘 보고 흉내낸 거려니 했다. 저녁 식탁에 앉자 아내는 닭튀김을 10개 내왔는데 반 정도는 모양이 조금 달랐다. 정체불명의 튀김이 호퍼라는 추측이 가능했고 닭튀김은 까맣게 타 있었다. 아내가 튀김 요리, 조림 요리를 태우는 건 늘 있는 일이라 전혀 놀랍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마요네즈를 손에 들었다. 탄 음식을 그냥 먹는 건 힘들기 때문에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난이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꼬박꼬박 음식을 만들어주잖아. 그래, 먹어야 돼. 먹자. 음식을 안 먹고 버리는 건 벌받을 짓이다.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밥 위에 얹는 거야. 천천히 씹으면 탄냄새와 탄맛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조심. 솔직히 밥에 그냥 마요네즈만 뿌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 나는 아내에게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러자 아내는 급 흥분했고 뭐가 문제냐고 달려들었다. 내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데 당신도 날 사랑한다면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못 먹으면 그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얘기가 왜 거기로 가?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일단 한 입 입에 넣었는데 한 개를 먹고 나니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우리 저녁은 따로따로. 일 끝나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으면 바람 피운다는 증거래. 당신 혹시 바람 피우니? 바람 났어? 그게 아니면 내가 만든 요리 맛있게 먹어. 안 먹고 남기면 빼박 불륜인 거야. 시댁하고 친정에 전부 전화해서 알릴 거야. 오늘의 맛없는 닭튀김을 보며 새삼 그때 일이 떠올랐고 반드시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고 결심. 최선을 다해 닭튀김 5개를 먼저 먹어치웠다. 남은 5개는 금시초문인 호퍼튀김인지 뭔지 얘는 정체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젓가락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봤는데 에? 혹시 이거 뼈? 아닌데 헉! 꼬리? 설마.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나머지 5개에는 전부 꼬리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꺄! 비명, 절규 이모티콘이 머리에 떠올랐다. 하지만 요리인을 앞에 두고 솔직한 표현은 금물이었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호퍼튀김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참 그랬지. 우린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다. 아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식탁에서 일어나서 찬 음료수를 가지러 갔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찬물이 너무 당겼고 내친김에 얼음까지 띄었다. 냉장고를 연 순간 아주 예전에 길렀던 애완용 뱀의 사료가 보였다. 펫사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아지 사료를 연상하겠지만 뱀이 먹는 건 전혀 다르다. 옅은 분홍색을 띤 생쥐가 사료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생쥐를 호퍼라고 부른다. 오늘 저녁 아내의 입을 통해 들은 단어와 일치했다. 이게 왜... 나는 혼란스러웠다. 뱀을 키웠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아내가 뱀 너무 징그러워. 난 파충류만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 라고 정색을 해서였다. 아내 때문에 애완뱀은 친구에게 보냈다. 집에 남아있던 냉동 사료도 모두 친구에게 줬다. 그런데 왜 뱀 사료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냉동 마우스를 보자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로소 호퍼 튀김의 의미를 알게 됐다. 호퍼 마우스로 만든 튀김이란 뜻이었던 것이다. 나는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누워야겠어
라고 하고 침대로 향했다. 구역질과 현기증이 동시에 엄습했다. 다음날 아내에게 진상을 캐묻고 싶었지만 출근 시간이 임박해온 상태였고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어제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이혼밖에 답이 없지 않나? 아직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요리가 서툴고 음식이 맛이 없는 것쯤이야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상사도 동료들도 요리 못하는 여자들 많아, 우리 와이프도 요리 못해 라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먹은 건 요리를 못한다라거나 맛이 없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호퍼 튀김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요리 못하는 여자를 옹호해왔던 분들도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지어낸 말 아니야? 라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이상해진다 라는 반응이었다. 걔 중에는 너 혹시 바람 피우다 들켰니? 원수질 만한 일을 저지른 거 없어? 뭐 화나게 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일부러 괴롭히는 건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불철주야 노력했거든?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했다. 우선 부모님께 이 일을 상의했다. 하지만 호퍼 튀김의 공포에 대해서는 부모님조차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누가 아내가 생지를 튀겨내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인 줄 알고 웃었을 거다. 튀김옷을 입히고 지글지글 튀겨서 그릇에 담는 모습을 상상하면 광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처갓집에도 내 사정을 말했고 이 일은 아내에게 알려졌다. 아내의 반응은 격렬했다. 내가 언제 그런 요리를 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날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뭘 잘못 보거나 착각한 거 아니야? 그때 밥 먹다 말고 피곤하다면서 바로 잤잖아. 장인 장모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당분간 회사를 쉬면서 여유를 갖는 게 어떻겠니? 라며 장인이 진심 어린 걱정을 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호퍼튀김 사건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그날 이후 아내는 눈에 드러나는 엽기 요리를 식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사진을 찍어두던가 아내의 말을 녹음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증거가 될 만한 건 남아있지 않았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호퍼 마우스도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부모님과 처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내가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내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착각한 건가? 다들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급기야 아내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이상한 오해를 했으니까 나 때문에 속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공유해서 쓰고 있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시간 날 때 휴지통도 삭제하고 메일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 삭제 전에 무심코 열어봤는데 홈쇼핑 메일이 눈에 띄었다. 그건 다름 아닌 뱀의 사료로 쓰이는 호퍼마우스 구매 명세서였다. 나는 뜻밖의 증거를 잡는데 성공했다. 나는 양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네 분을 집으로 오시게 했다. 기습적으로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더 성질을 내는 편이었고 그 점을 이용해서 만인 앞에서 자백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이번엔 녹음 준비도 했다. 호퍼마우스의 명세서를 증거로 보이고 집중 추궁하자 아내는 버럭 화를 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홈쇼핑에서 구매한 게 뭐가 잘못인데? 대형 마트에도 안 파는 재료 가지고 창작 요리를 만든 것 뿐이잖아. 그게 요리라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어? 너는 그거 입에 대지도 않았잖아. 대체 이런 짓을 하는 저희가 뭐야? 재밌으니까.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필요해? 너 시급한 거 보고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업주부가 얼마나 심심한 직업인 줄 알아?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없으면 아무 낙이 없어. 그리고 노잼인 너하고 끝장내고 더 재밌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나는 처음 생각대로 이혼했다.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0만 원. 위자료 치고는 별로 큰 액수는 아니다. 아내한테는 금액보다는
이혼 사유가 더 큰 타격이 됐을 거다. 엽기적인 생지 튀김은 꽤 소문이 퍼졌다. 이혼 후 맞선을 열심히 보러 다닌다는데 여전히 혼자라는 소문이 들린다. 내 이름은 지성미. 부모님과 살고 있고 나이는 27. 통신계통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는 오직 일에 올인한 전형적인 워킹걸이다. 덕분에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장기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대체적으로 설 연휴에 하와이에 가는 게 정기 행사이지만 올해는 부모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과감하게 효도 호화 여객선 투어를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께는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가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게 나의 소망이다. 특히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건 2살 아래인 여동생 지진아였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문제야 그 잡채였다. 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답게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비는 일이 비일비재. 사회인이 된 후에는 오래 다니는 직장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존재로 등극. 지진아의 20살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 우리 집안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다. 나는 막 취직했을 무렵이었고 꿀같은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면서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나가서 현관문을 열자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처음 보는 여자분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있었다. 여자분은 지진아가 이 집 딸 맞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남편을 꼬시고 다녀? 지금 집에 있어? 당장 나와! 라고 소리치더니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거실에 멀뚱히 서 있던 나한테 대고 네가 지진아냐? 라고 하더니 대뜸 내 멱살을 움켜잡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지진아는 제 동생이에요. 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흥분 상태인 여자의 귀에는 내 말이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손끝에 모든 분노를 담아 나한테 따귀를 날렸고 엄마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여자는 동생이 자기 남편의 불륜녀라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였다고 했다. 그 후 동생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사채돈을 빌려서 위자료를 충당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부모님은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채업자에게 내주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일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 때문에 애써 모은 돈이 다 사라지자 두 분이 겪은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통은 있었지만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다. 부모님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건강을 찾으셨고 곧 환갑을 앞두고 있다. 호화 여객 투어 예약을 마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은 외출하시고 없었고 혼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현관 쪽을 쳐다봤더니 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가 라고 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동생에게 반사적으로 나는 네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들어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동생은 나도 이 집 식구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웬 염치 타령? 라고 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러더니 곧 시선이 테이블 위에 있는 호화 여객선 투어 팸플릿으로 향했다. 어머, 이게 뭐야? 대박, 이거 가려고? 언제? 라며 급흥분. 나는 이미 예약 다 했고 며칠 날 부모님 모시고 셋이서만 갈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그러자 지진아가 뭐야, 나만 왕따 시키겠다는 거야? 라고 급 흥분하길래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다시 내 눈에 띄면 5천만 원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 갚기 싫으면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라고 경로. 헐, 개 무섭네. 다음번에는 언니 없는 날 골라서 올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툴툴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곧장 지진아 친구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지진아는 지방으로 도망간 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얹혀 살다가 유부남을 만났고 문제가 터지자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아냈다. 중요한 건 한 번 당하지 2번 당할 수는 없다는 것.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알린 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지진아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가정의 평화가 유지됐다. 무사히 두 분의 환갑 기념여행 당일을 맞이하여 우리 셋은 예정대로 집을 나섰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진아한테서 전화가.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예약한 호화 여객 투어 장난 아니야. 돈 내줘서 고마워. 라고 하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린 온천 여행 예약했는데? 라고 대답. 실은 내가 호화 여객 투어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것보단 온천 여행에 가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쉬고 싶다고 하셨고 2박 3일 온천 여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호화 여객 투어는 임시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지만 아직 결제를 마치지 않아서 예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고 아무 문제 없이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진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헐, 온천 여행? 뭐라니 지금? 언니 이름 말했더니 예약 명단에 있다고 해서 나 지금 탔는데? 라는 지진아의 말을 듣고 불안해진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여행사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확인 결과 우연의 일치로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예약이 있었고 지진아는 운 좋게 여객선에 승선한 거였다. 하지만 내 전화를 받고 예약을 안 한 사람이 여객선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직원들은 지진아를 무임승차로 적발했다. 이미 배가 출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어서 지진아는 투어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우리 셋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진아의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온천 여행을 만끽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한 달 후 즐거웠던 연휴도 끝나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매일 일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나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누구세요? 라고 하자 나야 진아, 문 좀 열어줘. 라며 지진아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열자 더러운 옷차림에 뺏싹 마른 모습의 지진아가 지진아 말에 의하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해외로 출발한 후 하선했을 때 돈도 없이 무조건 먹고 쇼핑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배에 돌아오지 못했고 경찰서에서 골칫덩어리가 됐었다고 한다. 겨우겨우 석방돼서 좋아했는데 집에 올 돈이 없어서 현지에서 수상쩍어 보이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간신히 귀국은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귀국 후 곧바로 투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호화 여객선의 여행 대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 다시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 결국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으로 찾아온 거였다. 부모님은 그런 지진아를 보면서 우리 집에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당장 나가! 라며 호통을 치셨고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갔다. 지진아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라면서 버텼지만 나도 부모님도 못 들은 걸로 했다. 결국 포기하고 또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망치려는 순간 사채업자한테 잡히고 말았고 그 즉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다. 그 덕분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지진아는 강제적으로 다시 해외에 보내졌는데 지난번처럼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다. 딱 한 번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지진아의 핸드폰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지진아는 불법 체류자로 해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채업자 중에서도 특히 악질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 아무리 갚아도 빚은 늘어만 갈 거고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 모습이 안 봐도 훤했다. 그 모든 일이 결국엔 자업자득이었고 나도 부모님도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 중 누구 하나 지진아를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나와 부모님은 지진아와 완전히 멀어졌다. 자연스럽게 지진아에게서 해방된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온천 여행을 가는 게 루틴이 됐고 부모님도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신다. 지진아가 사라진 후 내가 책임이 더 커졌고 앞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부모님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일 중이다. 노력한 만큼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부모님이 연금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왔을 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저축해두려고 한다. 지진아 때문에 고생하신 걸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지 일을 할 때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 나한테는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 혼자서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신다. 나는 정금 발령을 받아 고향이 아닌 지금 사는 곳에 정착하게 됐다.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회사의 말에서 근무지를 여기로 고정했다. 여기는 아내의 출신지여서 우리 집에서 처갓집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비교적 자주 찾아뵙는 편이다. 그에 비해 나의 본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있었고 아내가 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내려가 본 상태이다. 장인 장모님께는 생일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가끔은 같이 짧은 여행도 했지만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다. 그러던 차에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해서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왕이면 아내도 같이 가는 게 더 좋겠지만 시아버지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아내에게 여행이라니 어림없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아버지하고 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 물론 어버이날이니까 처가에도 선물은 할 생각이었다. 장인어른이 골프채를 갖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릴 생각이었다. 어버이날 당일 오전에 처가댁에 가서 골프채를 선물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고 오후부터는 아버지를 모시고 1박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역시나 아내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처음부터 같이 갈 생각도 안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고 가방을 챙겨서 혼자 출발했다. 본가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태우고 꽃구경도 하고 오래된 사찰에서 힐링도 하고 관광도 하고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이다. 그쪽 부모님께도 항상 잘하고 있지? 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자니 왠지 울컥했다. 아버지와 둘이서 여행을 한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녁 때까지 부지런히 명소를 돌아다닌 후 숙박지인 호텔에 갔는데 뜻밖에도 호텔 앞에 아내와 장인, 장모가 있었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대뜸 소리부터 질렀다.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묵는단 말은 안 했잖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당신 노트북에 여기 호텔에서 온 이메일이 있길래 그거 보고 달려왔어. 그래서 말인데 이 호텔은 우리 부모님이 묵을 거니까 아버님은 집에 그냥 가시라고 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장인어른한테는 아침에 선물 드렸잖아. 이건 나하고 아버지 여행이거든? 뭐라니?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먼저지. 그리고 격이라는 게 있는데 아버님한테는 안 어울린다 생각 안 들어? 여기 아버지 직계 가족이 경영하는 호텔이야. 에? 아내는 입이 떡 벌어져서는 호텔 전체를 눈으로 훑었다. 이 호텔은 이 지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유명한 고급 호텔이었고 스태프도 많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수준도 높았다. 이런 명성 있는 호텔이 아버지 직계 친척이 경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눈을 희번뜩거리며 진짜야? 라고 나한테 다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아버지는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났고 장남이자 아직도 독신이신 큰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호텔을 경영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은 경영에 소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역시 큰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닮아서 두뇌가 명석하셨고 큰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의견을 들으러 오신 적도 많았다. 이 호텔이 우리 집안에서 경영한다는 걸 알게 된 장인 장모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떤 욕망이 꿈틀댔던 게 아닌가 싶다. 로비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사이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가 올 걸 예상하고 큰아버지가 로비로 나오셨고 우리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오셨다. 오늘아 수고했어. 제일 좋은 방으로 잡아놨다. 큰아버지가 나와 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오자 아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다.
나는 재빠르게 그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께 먼저 올라가 계시라고 말씀드렸다. 큰아버지는 아내와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시라고 하자 두 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서 너 뭐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 그동안 왜 안 했어? 자기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인이 말은 뭐해? 그리고 이왕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사돈하고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하는데 어떤가? 또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 같은 가족인데 좋은 방 잡아줄 수 있지? 라고 들이댔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했다. 우리 아버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한테는 술도 호텔도 아깝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개그를 다큐로 받고 그러나? 아깐 농담한 거잖아. 라고 장인이 둘러대자 아내와 장모가 맞장구를 쳤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개 무시하던 사람들이 더구나 아내는 자기 부모들밖에 안중에 없었으면서 갑자기 뭔 수작인지. 아버지는 부부 원만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여자와 계속 부부로 지낸다는 건 어림없는 소리란 생각이 들었다. 돈에 환장한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였고 할아버지가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한테 경영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었다. 분명한 건 호텔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뤄낸 성과였고 장래에 큰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다면 그 뜻을 받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내 지분은 없으니까. 하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가 이 호텔을 이미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겹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아내는 내가 이 호텔의 경영주의 손자라는 걸 등에 업고 호텔 스태프에게 가더니 스위트룸을 준비해달라는 분에 넘치는 요구를 했다. 나는 경비원을 불러서 장인 장모까지 세 사람을 모두 밖으로 쫓아버렸다. 덧붙여서 저 세 사람이 로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과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바로 연락해도 된다고 일러뒀다. 세 사람은 경비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얼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상황이 정리된 걸 확인한 후 나도 방으로 올라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큰아버지와 회포를 풀고 아버지와 남은 여행을 즐겼다. 원래는 1박만 할 예정이었는데 그딴 집에 빨리 가봐야 좋을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며칠 더 호텔에 묵으면서 여행을 만끽했다.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본성을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는 아내 말고도 장인 장모까지 출동해서 나를 반겼다. 그리고 자기야, 우리 2세대 주택 짓는 거 어때? 한 30억 정도면 고급 주택 소리 듣겠지? 그래 욕실은 히노키가 좋다더라고. 나는 보석 목걸이 하나 있었으면 라면서 각자의 욕망을 드러냈고 나는 대답 대신 세 사람 앞에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그러자 깜놀한 세 사람은 이게 뭐야? 라는 질문에 보다시피 이혼 서류지 뭐긴 뭐냐고 하자 아내가 급 흥분해서 갑자기 웬 이혼이냐며 난리를 쳤다.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아냐? 라고 되물은 후 돈이면 영혼도 팔 것처럼 달려드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아내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기 싫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쩌고 했지만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이 분명했다. 나는 지난 1년간 아내의 부모님을 극진하게 대했다.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며칠 전 아내는 나한테 아버지보다 자기 부모님을 더 우선시하라고 명령했고 급기야 아버지를 돌려보내라는 망언까지 했다. 내가 호텔 경영자의 직계 가족이란 걸 알게 되자 호화 2세대 주택을 지어서 동거하자는 일방적인 계획까지 이런 최악의 인간들과 어떻게 가족으로 지냈을까 하는 회의가 된다. 아내는 금수저인 나와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버텼지만 이 정도 반응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마쳤다. 아내는 그렇다면 재산 분열을 해달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살아계신 조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웃기고 더 중요한 건 나는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는 사실, 부녀할 재산도 없었다.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상여금을 받으면 바로 자기 부모님한테 투척해왔으면서 뭘 내놓으라는 건지 어이 상실이었다.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바로 방을 뺐다. 아내는 이제 갈 집도 없어진 마당에 내가 금수저라는 걸 알고 나서 주변에 자랑질을 하고 호기롭게 카드를 긁으며 쇼핑을 해댔는데 이혼하고 나니 그 비용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고 장인 장모의 지출까지 합하니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결국 아내와 장인, 장모는 카드 대금을 다 갚지 못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살던 집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셋은 홈리스나 다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건 빚 갚는 일밖에 없었다. 이혼 후 큰아버지가 호텔 경영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셔서 아버지도 나도 경영에 합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그 셋한테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죽는 날까지 그럴 생각은 없다. 부디 셋이서 알아서 살아남길 바란다. 본인들이 한 짓을 후회하면서 말이다. 내 이름은 한기라. 유명 가구 회사의 정사원이며 나이는 26.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지만 1년 전까지는 약혼자와 동거했었다. 약혼자였던 왕진상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사이였고 가족끼리도 서로 잘 알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양가 부모님 간의 사이도 좋았다. 왕진상은 대학 졸업 후 아빠 인맥으로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을 담당했다. 이대로 쭉 결혼까지 가려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파국을 맞이했다. 24살 때 왕진상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나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었다. 막상 얘기는 나왔지만 서로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전혀 진척이 없었고 어영부영하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나 있었다. 더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날짜도 잡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진상이 갑자기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다. 표정이 어두워진 왕진상은 우리 헤어지자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더니 왕진상이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놨다. 결별 이유는 왕진상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였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친동생 한진자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 한진자는 나보다 2살 아래였고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공주처럼 자랐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진자는 자기가 남보다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써서라도 상대를 바꿔놨고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면 절대 용납을 못하는 이기적인 성격 끝판왕에 고딩 때부터는 남의 남친을 뺏는 걸 재미로 아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고딩 때부터 모두의 비호감이었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진자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쇼핑하듯이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갈아타는 게 일이었다. 사회인이 된 후로는 돈 많은 남자만 골라서 사귀었는데 물론 실증나면 금세 차버리고 돌아섰다. 1년 정도 진자에게 속아서 버림받게 된 재벌 2세가 진자에게 줬던 보조 열쇠를 돌려달라면서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남자한테 나하고 부모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남자는 우리를 봐서 용서하겠다고 했다. 내가 왕진상과 사귐으로 진자가 왕진상한테도 꼬리를 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 진자와 바람이 나다니 이런 배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한동안 누워만 있었다. 왕진상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후 자기 짐을 챙겨서 나하고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질 않았다.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던 내 앞에 진자가 나타난 건 파혼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나는 움직일 힘도 없었고 몇 날 며칠을 이불 속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왕진상이 돌아왔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진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1도 없었다. 오빠가 깜빡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왔어 라면서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진자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싶어졌지만 이성의 힘으로 억눌렀다. 언니 약혼자를 뺏어? 네가 인간이니? 라고 하자 진자는 어쩌겠어. 내가 언니보다 더 예뻐서 그런걸. 죄라면 내 미모가 죄지. 남자들이 나만 보잖아? 라고 했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왕진상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떠들기 시작했다. 왕진상이 우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던 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때부터 진자가 몇 번 유혹하자 왕진상도 순순히 둘이서만 만나는데 동의. 진자는 이제 됐다 싶어서 왕진상을 과감하게 호텔로 유인하는 데 성공. 그걸 계기로 왕진상도 진자에게 푹 빠지면서 나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단 거였다. 거기까지 듣는 것도 고문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진자를 있는 힘을 다해 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진자와 왕진상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고 나니 두 인간 때문에 누워만 있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도 하고 내 일상을 되찾았다.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과 함께 왕진상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진자와 왕진상에게 분노하셨고 당장 불러서 혼을 내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이유는 이제 두 인간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집에 그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 일 이후로 오로지 일에만 올인한 나는 회사에서 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파혼 후 1년이 지나자 상처도 아물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더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어졌던 진자가 갑자기 회사 앞으로 날 찾아왔다. 왕진상과 끝낸 후 내가 바로 이사를 하면서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찾아왔다고 변명했다. 진자는 회사에서 나오는 나를 보더니 달려왔고 대뜸 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엄청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할 거니까 언니 꼭 와? 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저 뻔뻔함. 결혼식은 알아서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로 찾아오지 마. 불편해.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진자는 뭐야 그 태도. 아직도 미련 있는 거임? 완전 티나. 라며 나를 가지고 놀았다. 무시하고 그냥 가려는데 진자가 다시 집에 갔는데 문도 잠기고 안에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로 온 거거든? 언니가 나 대신 부모님하고 친척들한테 연락 좀 해줘. 청첩장은 다음 주에 보낼 거니까. 라고 떠들었다. 한술 더 떠서 친척들은 내 결혼식에 축의금 300만 원으로 통일인 거 알지? 언니는 1000만 원 가져와도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하길래 너한테 가족이며 친척이 있어? 라고 차갑게 물었다. 뭐래? 나한테는 아빠, 엄마, 언니까지 있는 거 몰라서 묻나? 그리고 우리가 친척은 또 좀 많아? 라고 하길래 내가 그래 좋아. 그 사람들한테 축의금 챙기라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자 진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가온 진자의 결혼식 날. 일이 있어서 부모님 댁에 왔고 거실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진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언니 차 있는 거 다 봤거든. 빨리 문 열어. 라고 진자가 소리쳤다. 할 수 없이 부모님과 내가 밖으로 나가자 진자가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흥분했다. 그러자 아빠가 마침 잘 왔다. 왕진상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 녀석 이달 말에 좌천될 거야. 이미 결정 났다. 라고 전했다. 진자는 에? 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어서 엄마가 뭐? 축의금을 300만 원으로 통일해? 누가 남의 결혼식에 그런 거금을 내니? 더구나 아무 상관없는 남의 결혼식에 가는 사람도 있다니? 라고 일갈.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니? 내가 남이야?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눈물바람을 일으키는 진자에게 아빠가 자기 가족 가슴에 대못 받고 배신하는 인간은 내 딸로 인정 못한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진자는
축의금 없으면 결혼식 비용 못 낸단 말이야. 다 해서 8천만 원이나 내야 된다고. 라면서 펑펑 울었다. 그러더니 나한테 대고 언니가 잎사게 친척들한테 내가 약혼자 뺏어갔는데 어쩌네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언니보다 잘 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알거든? 라고 망언을 하길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실은 왕진상과 헤어지고 얼마 안 가서 진자의 전남친이었던 재벌 2세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됐는데 그때 진자한테 당한 일을 말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자 열심히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다. 그걸 계기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마침 오늘 새 남친을 부모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와 있었다. 진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후 거실에서 남친을 데리고 나오자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라면서 급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이 진자를 억지로 내보내자 최악이야. 축의금이라도 달라고. 라고 소리치다가 울면서 돌아갔다. 그 후 왕진상과 진자는 초호화스러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고 신혼여행마저 취소했지만 빚을 지고 신혼을 시작. 알고 보니 진자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왕진상을 뺏어오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부자도 아닌 왕진상은 그저 뺏는 게 목적이었고 실행에 옮긴 거였다. 원래부터 돈이 없었던 왕진상이 자천까지 당하자 수입도 줄고 좌천당해서 지방으로 왔다는 비웃음을 받았다. 혼자서 서울에서 살 능력도 안 되는 진자도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따라갔다. 친척들한테도 철저하게 외면받게 된 진자는 기댈 언덕이라고는 없었고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같이 퇴근 후에도 알바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다 보니 신혼도 없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사이가 벌어진 건 당연한 결과. 그렇다고 해도 빚 때문에 별거 할 돈도 없었다. 그저 매일 싸우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진자와 완전히 손절한 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왕진상과 비교가 안 되게 금수저에 인성까지 갖춘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 나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다. 이 남자라면 절대 한진자에게 2번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2번 다시 진자와 얽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둘이서만 사는 아이 없는 부부이다.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불만이었다. 항상 나한테 대고 넌 어떻게 된 게 애 하나도 못 낳니? 쓸모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라며 욕을 했다. 하지만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아니었고 임신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한테 여러 번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난 부끄럽게 어디 그런 짓을 하냐며 정색했고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다.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욕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 더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언을 옆에서 보면서도 전혀 나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 귀찮다는 듯이 그냥 떠들게 내버려두라는 식이었고 내가 받은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항상 기분이 우울했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차갑게 변한 느낌이 들었다. 휴일에 혼자 나가는 날도 확연히 많아졌고 내가 친정 부모님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하면 너 혼자 가면 되지 않냐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나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남편은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를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마구 부려먹었기 때문에 위로라도 해주려는 건가 싶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 남편한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더니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적당한데 적당한 호텔 예약해두라고 대답했다. 말투만 들으면 나랑 진짜 여행 갈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왕이면 즐겁게 다녀오자고 생각하면서 호텔 예약을 마쳤다. 그러자 다음날 사실은 시어머니도 같이 가는 거라고 남편이 말했다. 모처럼 남편하고 둘이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라니 너무 절망스러워서 경악할 지경이었다.
남편한테는 마지막까지 여행은 둘이만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내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고 셋이서 가는 걸로 무조건 밀어붙였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모처럼의 여행을 포기하는 건 아깝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나섰는데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점점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길을 잘못 든 거 아니냐, 이 길이 맞냐 여러 번 확인을 해도 옆좌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여기 맞아. 내가 왜 길을 틀려? 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깊은 산중에서 내리자고 할 수도 없고 설마 길을 알고 가는 거겠지? 일단 믿고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차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차 밖으로 나갔다. 이런 산속에서 고장이라니 너무 걱정됐는데 시어머니가 나더러 너는 안 나가보고 뭐하냐면서 나가서 도울 일 없나 보고 오라고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남편이 쏜살같이 차에 올라타더니 문을 잠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빨리! 내가 당황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여행 끝나면 데리러 올 테니까 넌 여기서 잡초라도 뜯어먹으면서 기다려. 멧돼지랑 곰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몸 조심하고 라고 하더니 거짓말처럼 나만 혼자 남겨두고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차에 타고 산에서 내려갔다. 물론 멘붕이 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그걸 능가했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와 있는 나를 보고 아연질색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아까 산에 버리고 왔는데? 너 귀신은 아니지? 설마 죽은 거니? 귀신이라니요. 그럴 리가요. 제가 요청을 했죠. 헬기 좀 보내달라고. 뭐? 헬기? 그렇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고 지갑도 차에 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전파가 터지는 곳으로 걸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내가 무슨 재주로 헬기를 부를 수 있다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친아빠였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일 때 친아빠와의 신분 차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혼을 했고 몇 년이 지난 후 지금 아버지와 재혼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 나는 친아빠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고 엄마도 그 점은 인정해주고 있었다. 특히 이번 여행을 가면서 아빠 얼굴도 한번 볼 겸 일부러 아빠가 경영하는 호텔에 예약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도 기뻐하시면서 좋은 방을 예약하게 도와주셨다. 설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지만 남편이 가버린 후 나는 제일 먼저 아빠한테 연락했다.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위치 정보를 보냈다. 잠시 후 아빠는 내가 있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넓은 공터가 있다면서 거기로 헬기를 보내겠다고 했고 그 덕분에 나는 두 사람보다 훨씬 먼저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경악하느라 바쁜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서 있었고 누구냐고 묻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겁먹은 얼굴로 나를 봤다. 이 여자는 남편의 새 여자일 거고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급기야 나를 산속에 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고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장단을 맞춰서 새 며느리감과 셋이서 여행을 즐길 생각이었겠지. 잘만 풀리면 이번에는 손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미 아빠가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산속에 유기한 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바로 체포됐다. 불륜녀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댔지만 몰랐었다는 건 통하지 않았다. 남편과 똑같이 경찰에 연행됐다. 나도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재벌 아버지를 뒀다는 걸 알게 되자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다.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꿔서 말이다. 그런 좋은 얘기를 왜 지금까지 숨겼어? 네가 그렇게 귀한 집 딸인 건 알았으면 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웠겠어? 절대 안 그랬지. 오늘 일은 내가 장난이 좀 심했지? 약속할게. 앞으로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세상에 네가 그런 큰 호텔 사장님 딸이었다니.
사람 이름 모른다더니 앞으로 너랑 나랑 진짜 잘 통하는 고부간이 될 것 같지 않니? 혹시 아이가 안 생기면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하던데 뭘? 이제부터 너랑 몇 배 더 좋은 사이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라면서 혼자 신나서 되는 대로 막 던져댔대. 산속에 버리고 간 주제 내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싶었대.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아빠도 이 두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바로 알아봐 주셨대. 변호사는 두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까발렸고 응징이 무엇인지 통쾌하게 보여준 후 이혼을 이끌어냈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져서 대만족이었다. 물론 도장 찍은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변호사의 수완이 정점을 찍은 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순간이었다. 아마 그 돈은 평생 일해도 다 변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것이다. 물론 불륜녀에 대한 응징도 빼놓을 수 없었다. 불륜녀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운이 좋아서 내가 산속에서 죽으면 보험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란 말을 들었다고 했다. 내가 산속에 혼자 있었던 이유는 부부싸움 중에 막무가내로 혼자 차에서 내렸고 그러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걸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혼이 결정난 후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실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발광하면서 나한테 살려줘 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산속에 나를 버린 순간 모든 답은 나와 있었다. 받아야 할 벌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불륜녀는 실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아빠가 불륜녀의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집에서는 손절당하고 회사에서는 해고됐다. 남은 건 갚아야 될 거액의 위자료뿐이었다. 남편은 그건 다 장난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우겼지만 우긴다고 진실이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 불륜녀가 같이 왔다는 게 증거를 뒷받침해줬다.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고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석방된다고 해도 남은 건 갚아야 할 돈뿐이다. 매일같이 시어머니한테 아이도 못 낳는다며 욕을 먹을 때만 해도 빨리 임신만 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게 행운이란 생각이 든다. 이혼하면 나야 남이지만 상관없지만 아이한테는 아빠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거고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친아빠는 세상엔 좋은 남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잊어버리라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도 동감이다. 그런 인간들은 다 있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임신해 24살의 전업주부이고 현재 첫 아이를 임신 중으로 임신 막달에 들어섰다. 남편 한진수와는 대학 때부터 사귀다가 1년 전에 결혼했다. 우리는 둘 다 지방 출신이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거리가 있어서 시댁에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솔직히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정이 가질 않는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였다. 첫인사를 드리러 온 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한테 들리게 작은 소리로 계속 망언을 해댔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할 타입이란 걸 바로 알아챈 나는 결혼 후 최대한 시댁과는 거리를 두면서 지내왔다. 남편한테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상의했더니 예전부터 이중인격이었다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도 남을 타입이라며 그건 시아버지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는 세상 자상한 아내, 엄마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본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시어머니와의 고민을 털어놓자 우리 집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자 라고 말했다. 산달에 막 접어든 어느 날 마침 추석이고 명색이 명절인데 같이 시댁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혀서 갈 수 없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니까
추석 같은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라며 언짢은 티를 확 냈다. 남편은 나한테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그러려니 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곧 아이도 태어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시댁과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남편 없이 나 혼자서 시댁에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너 지금 임신 막달인데 무리하면 안 돼. 가지 마. 라면서 나를 말렸지만 예정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출장을 가기 직전까지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라고 하면서 내 걱정을 해줬다. 나 역시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일단 가기로 정한 이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의 오빠이자 남편의 외삼촌분이 나를 데리러 와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외삼촌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외삼촌은 시어머니와는 달리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임산부인 나를 배려해주시는 자상한 분이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분들이 오셔서 집안이 북적북적했고 시어머니가 동분서주하고 계셨다. 나도 일을 거두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번 달이 해산달이라고? 너 집에서 청소는 하니? 임신했다고 게을러 터지게 잠만 자는 건 아니지? 첫 마디부터 곱지 않은 말을 했다. 못 들은 척 웃고 넘겼는데 그러고 답답하게 서 있지만 말고 거기 병맥주 한 상자 있으니까 손님상에 가져가라 라고 했다. 만삭인 나한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니 상상 이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병맥주 박스에 손도 댈 엄두를 못 내고 멍하니 서 있는데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우리 며느리는 임신 중이니까 앉아서 쉬어라 라며 시아버지가 맥주 박스를 들고 가셨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긁혔는지 시어머니 갑질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한테 찬장 제일 위에 있는 간장 꺼내와라. 음식도 빨리빨리 나르고 저쪽 방 걸레질 좀 하고 라며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다. 내가 잠깐만 앉아있어도 임신이 무슨 병인 줄 아니? 얼른 일 안 하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신 막달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쉴 수도 없고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요령 펴올 생각도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 라며 계속 지시하는 시어머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나는 시조 부모님 영전이 있는 방에서 쉬기로 했다. 내가 쉬고 있는 방에 시아버지와 외삼촌이 오셔서 영전에 합장을 하셨다. 내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시아버지가 몸도 무거운데 힘든 일 하지 말고 편히 쉬다가 가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옆에 계시던 외삼촌도 어디서 이런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진수놈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라며 내 칭찬을 해주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어디 있니? 내가 너 농땡이 치고 있는 거 다 알아.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어디서 놀 생각을 해? 욕실 청소하고 그거 끝나면 마당 화초에 물도 주고 현관에 30kg짜리 쌀 한 포대 있으니까 부엌으로 옮겨 라며 짜증을 내면서 나를 찾는 시어머니.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부드러운 얼굴과는 사뭇 다른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시네 너 여기 있니? 라며 내가 있는 방문을 연 순간 시아버지가 그 입 좀 다물어! 라며 버럭 화를 내셨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여보, 오빠까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더니 뭐가 찔렸는지 고개를 수그렸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애를 부려먹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났구먼. 내가 당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만약 뱃속의 손주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당신 탓이야.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호통치자 옆에서 외삼촌이 너한테 실망이다. 너 같은 애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경로. 두 분의 분노는 1시간이 넘는 설교로 이어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가 울건 말건 뒷전이었고 외삼촌은
신혜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데려다 줄 테니까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시면서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차 안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자 외삼촌은 앞으로 네 시어미한테 도리 지키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 라면서 나한테 사과하셨다. 집에 들어온 나는 맥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앞으로 우리 집은 근처도 가지 말자 라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내 핸드폰을 뺐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내가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 외삼촌한테 얼마나 혼난 줄 알아? 나 집에서도 쫓겨났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도 유분수지. 당장 와서 무릎 꿇지 못해? 라고 아우성치는 시어머니. 그러자 남편이 제 아내한테 무슨 자격으로 막말이십니까? 사과할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 못 만나게 할 겁니다. 알리지도 않을 거고요. 라고 경고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한 후 모든 연락수단을 단절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연락하셨는데 시어머니와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려주셨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을 꿰뚫고 계셨고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이번 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면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후련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만 병원에 오셨다. 첫 손주를 본 시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툭하면 남편한테 연락해서 내 손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라며 손주 바보가 되셨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지자 외삼촌한테 기대려고 했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외삼촌은 너는 네 성격을 개조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를 시골에 계시는 친척분 집으로 쫓아보냈다. 그 친척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다. 두 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천생 농부이셔서 잘못된 것, 도에 어긋나는 건 절대 못 보는 분들이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인간 개조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하는데 농사일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엔 들통나서 설교만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시어머니는 전보다 많이 차분해졌고 매일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농사일도 제법 잘 거들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우리는 시어머니와 연락할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나는 새 생명이 태어난 후로 초보 엄마로 서툰 육아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아들아이를 잘 돌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놀러오는 걸 늘 인생의 낙으로 삼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아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넘친다. 이대로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쭉 지낼 것 같은 예감. 이럴수록 가족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었다. 우리의 꿈은 내 집 마련이었고 3년 동안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나는 그 좋아하던 여행도 끊고 가성비 집밥을 생각해냈다.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결과 내 집 마련 미천이 마련됐고 드디어 집을 짓기로 남편과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열심히 상담받은 후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신중하게 결정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을 짓고 싶었다.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맞벌이를 했고 드디어 꿈이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에 다음 목표로 출근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임신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예쁜 우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보내는 동안 드디어 집이 완성됐는데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이 회사에서 1년 정도 혼자서 해외 근무를 갈 생각이 없냐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갈등했다. 이제 갓 지어진 따끈따끈한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눈뜨고 편히 쉬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집이 다 지어지자 솔직히 나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혼자 해외 발령을 받고 나가버린다면 내 꿈은 당분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 남편은 고연봉자였고 집도 생긴 마당에 내가 굳이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해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사느니 차라리 나도 사표를 내고 남편을 따라가서 천천히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내 생각을 남편한테 전달했다. 남편은 우리 집이 완성된 기쁨도 잠시 이 집에서 사는 꿈이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내가 같이 가면 외롭지 않아서 좋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내 생각에 동의했는지 같이 해외 근무지로 가는 것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남편 회사에서도 우리가 새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회사에서 의외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원래는 남편 혼자 살 집을 빌릴 예정이었지만 가정용 넓은 집으로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고 이사 계획도 잡혔다. 마지막 남은 집 문제는 우리가 없는 1년 동안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집을 관리해주기로 했다. 시아버지도 이제 막 집을 지었는데 내가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남편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자 깜짝 놀라셨는데 빨리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자 기꺼이 집 관리를 맡아주시겠다고 했다.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나는 남편을 따라 해외 부임을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슬로 라이프를 즐기며 지냈다. 남편이 발령받아온 곳은 연중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렇게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내보기도 처음이었는데 정서적 안정감 때문인지 2개월 만에 임신 징조가 보였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틀림없다는 걸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알렸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그날부터 나는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며 임신기를 보냈다. 임신 후기에 들어설 무렵 남편의 근무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됐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나는 새로 지은 우리 집에서 뭘 할까 그 얘기로 들떠 있었다. 이렇게 빨리 아기가 생길 줄 몰라서 아기방 꾸미는 얘기, 아기 용품을 어디에 둘까, 어디로 뭘 사러 갈까 얘기꽃을 피웠다. 재미있게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동시에 서로 쳐다봤다. 시아버지한테 집 관리를 맡겨놨으니까 점검 같은 걸로 외부 사람이 왔나 하면서 집을 둘러보다가 마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살고 있는 걸 발견. 남편과 나는 깜짝 놀라서 동시에 누구야 하고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우리 집인데요 라고 대답. 당연히 내 눈길은 집안을 향했고 우리는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집인데 딴 사람들 살림이 빼곡빼곡 더럽혀진 키친, 너저분한 거실, 경악스러웠다. 부부 외에 어린아이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 집에 넣었던 새 하얀 신상 소파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크레파스 낙서 자국이 선명했다. 소파뿐 아니라 벽에도 온통 낙서 투성이로 덮여있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연질색했다.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지만 냉정을 되찾은 남편이 대체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와 살고 계신 거냐고 묻자
남자는 자기 고모한테 열쇠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분명히 시아버지한테 집안 관리를 부탁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진상을 추적해보니 시어머니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남편의 사촌한테 주었고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멋대로 집을 내준 것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 쪽 친척과는 거의 왕래를 한 적이 없어서 사촌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사촌이든 아니든 누가 들어와 산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시아버지도 무슨 자다가 봉창이냐며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오셨다. 그때 시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허락도 없이 열쇠를 넘겨주고 집을 내준 저희가 뭐냐며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열을 내자 시어머니는 처음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나중엔 적반하장으로 1년이나 그냥 비워두느니 누가 와서 살아주면 더 좋지 뭘 그래? 너야말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핏대를 세웠고 점점 더 열이 받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당장 똑바로 설명하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사촌이 나서서 이실직고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사촌 가족을 우리 집에서 돈도 안 받고 살게 하는 대신 시어머니가 도박에 빠져서 사채빚을 지게 된 사실을 시아버지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또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질세라 더 화를 내는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사촌을 다시 나가게 하고 청소를 해놓으면 안 들킬 거라고 나름 머리를 굴린 모양인데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날짜 계산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일이 틀어져서 짜증을 낸 거였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경로했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신문하셨다. 시어머니는 파친코에 중독되다시피 한 결과 대출업체 3곳에서 한두 해까지 몽땅 돈을 빌려서 더 빌릴 수도 없는 처지라고 자백했다. 공짜로 우리 집에 들어온 사촌은 뻔뻔하게 1년이나 살았으니까 이 집 실소유자는 나야. 그러니까 댁들은 적당히 월세 아파트라도 알아보고 이 집은 나한테 넘겨 라고 멋대로 짓거렸는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다. 안 나가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가족 간의 문제는 경찰에서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면서 사촌은 여유 만만이었다. 하지만 그건 동거인 혹은 직계가족, 배우자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당장 취할 거라고 하자 당황한 사촌이 내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거뜬하게 방어했고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는 사촌 가족을 인계했다. 그러자 사촌은 시어머니한테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냐며 따졌지만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 결국 시아버지의 분노를 산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한편 우리 부부는 집 문제를 두고 사촌네 부부와 시어머니에게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견적이 1억에 달했다. 금액을 들은 시어머니와 사촌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이게 아닌데라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지만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집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단단히 지게 할 생각이다. 우리 집을 원상태로 되돌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이 임시로 살고 있던 집세도 청구해서 받아냈고 수리가 끝난 후 우리는 무사히 입주했다.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시아버지께 이왕이면 손주와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겠냐고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사는데 방해만 된다며 거절하셨지만 막상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나자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같이 살기로 얘기가 마무리됐다. 몰상식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사촌 부부는 시어머니 약점을 이용하려다 위자료만 잔뜩 떠안게 되면서 시어머니까지 넷이서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사는 처지로 전락했다. 세 사람은 초주검이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애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옆집 사람들한테 투서가 날아들어서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무려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 했던 죗값은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